안녕하세요. 부동산 황금 알까기 사회를 맡은 김정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았는데요. 부동산의 명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고승철 교수님 본인 닉네임과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할게요. 닉네임은 삐딱이고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세상을 올곧게 살아야 되겠지만 가끔은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삐딱이로 정했습니다. UR 플래닝 고승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은하철도 999고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부동산과 좋은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는 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토지전문가 전종철 교수입니다. 시골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왕 세고범 다솔의 대표 세무사 맡고 있는 안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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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노란 그릇이 보이죠? 방송 타이틀이 부동산 황금 알까기이듯이 자, 앞에 있는 노란 잔을 들면서 우리 세무사님이 건배사를 한번 외쳐주시고 이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소개하시죠. 네. 예. 자, 우리 황금 알까기 대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황금 알까기를 위하여! 위하여! 미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관심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언론에서 2, 3개월 만에 미국에서는 잠재웠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이유는 사실은 미투보다는 부동산의 연관성 때문에 모였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굳이 오늘 명의분들을 놓고 하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도 예전에는 투기인지 모르고 그냥 투자라고 했던 일들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들을 하고 싶은데 자, 부동산 과거의 30년과 미투의 30년을 놓고 볼 때 부동산 30년을 오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30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가 30년의 역사를 말씀해 주실지요? 네. 지금 30년의 역사를 하니까 저는 오늘 그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일단은 그 30년 전에 일어났던 신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9년 4월 달에 그 당시 묻지마 투자식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투자가 성행했고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 부족 완화와 서울의 인구 분산 등을 목표로 해서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 지역에 서울에서 중심 20km 반경 이내에 약 29만 2천호, 거주 인원 약 117만 명을 목표로 해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밀어붙이식 불도저식 계획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 발표하고 3년 만에 시범단지가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3년 만에 입주를 하고 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97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초스피드. 그렇게 오래까지 예. 걸렸나요? 그때 일개 신도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스피드하게 진행됐는데 62년부터 97년까지 걸린 거예요? 92년부터 97년이죠. 92년부터 89년대 4월 달에 네네. 발표가 됐고 92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고 네네. 97년 5년 만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생기기 전에는 사실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데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초반에. 그때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된 게 좀 없나요? 물론 이제 70년대 강남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강남의 상권도 많이 그 투자 열풍이 불었었고 당시에 뭐 복부인이라는 네. 용어가 강남 개발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게 복부인의 열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복부인이 등장하게 된 거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사실 아파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네. 기존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상권이라고 하는 뭐 명동, 종로, 그다음에 이런 남대문, 동대문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상권이 형성되는 곳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네. 사실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상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이 주로 프리미엄 형성이 아파트에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상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첫 신도시가 국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거,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선점하라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가 넘으면 단지 내 상가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던 걸로, 그래서 입찰 금액이 높아서 나중에 매매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투자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상권은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도 좋은 요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택에 대해서는 뭐 기준시가 적용이라든가 뭐 다운 계획서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상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뭐 내가 추행인지 모르고 저질렀던 일들이 지금 투기가 투기인지 모르고 저질렀던 일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상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상가 쪽에서는요? 글쎄 이제 우리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저희들이 이 사실은 이제 이게 10년 주기로 조세 강화 대책하고 완화 대책이 이제 계속 냉탕온탕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과세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고육책으로 도입된 것들인데, 이제 보면은 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있었던 부분이 이 주택하고 네네. 토지 쪽만 치우쳐 있었고요. 네. 상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화 대책이 세워진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가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먼저 점유해서 권리금을 형성해 놓고 그 권리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았던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았나. 네.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더 줄이고 돈도 더 많이 해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그게 정말 야금야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네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전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일기 신도시 쪽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일기 신도시 하면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아파트 분양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이전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 이전을 본다면 아주 멀리 안 가더라도 1980년대 들어서 전두환 정부가 3S 정책이라 해서 스크린과 스포츠, 그다음에 섹스라는 어떤 그 우민 정책 중에 안 세 개를 봤을 폈죠. 그래서 영화 쪽이라든가 성문화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상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이태원 상권이 사실은 옛날 80년대 중후반에 보여주기 쇼 문화의 어떤 상권이었다면 지금 이제 카페거리라든가 격리단길이라든가 좀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 시장에 진입하셨던 분들 플러스 80년대 중후반의 어떤 일기 신도시 쪽에 아파트를 위주로 했던 복부인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프리미엄 장사를 하면서 상가까지도 같이 덤벼드는 그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까요? 지금처럼 뭐 투기하면 투기한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돼, 증여세 탈루한 사람들 다 넣어야 돼, 이런 게 지금은 많이 언론화되고 있잖아요. 공론화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복분이란 게 참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리 들릴 텐데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부동산에 비하면 좀 더 수익률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다른 상품도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안전한 저리스크 대비 고수익을 내는 거는 부동산이다. 따라서 이거를 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뭐 국토부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동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읽어보면 야, 두주택이 무슨 투기가 아니야, 투기지? 이런 댓글이 더욱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나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과거에는 당연했던 건데 왜 지금에 와서 들쑤셔갖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모임에 나가보면 그래요. 너 안 걸렸냐? 아직도 살아남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모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발표돼서
기억이 안 난다로 이렇게 또 일갈 모르쇠로 또 나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있어서도 지금도 역시나 같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한 주택 이상 무조건 투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또한 투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월세료도 낮출 수 있는 어떤 또 뭐라 그러나요? 베푸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 또 정 교수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토지 말고 네. 투자와 투기 부분. 아, 네네. 지금 이제 복부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제 영동 개발, 소위 말하는 지금 강남 서초 개발하면서 이제 복부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땅값이 뭐 강남 일대 땅값이 평당 200원씩 하다가 우리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또 영동 1, 2지구 개발이 되면서 2년 만에 6,000원이 돼서 약 30배가 뛴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돈보따리 들고 이렇게 막 투자하시던 여자분들을 우리가 이제 복부인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 당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동이 1지구, 2지구 이렇게 했었는데 영동 2지구 할 때는 정권 차원에서 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땅을 매집을 해서 정치 자금을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1970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거를 네. 최초로 고백이나 실토를 하신 분이 우리 그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하신 손정목 교수님. 네네. 이분이 실토를 하셨죠. 그래서 그럼, 양지로 네. 나온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땅값을 조작질해서 그죠? 일반 서민들한테 사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팔기 위해서 복부인을 등장시킨 게 결론은 정부잖아요. 뒤늦게 나왔듯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후려치고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안 미치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과거의 30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금액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럼 금액이 오르는 게 향후에도 가능할까? 그러면 우리 고승철 교수님, 네. 30년 전의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과열이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품이다, 버블이다.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연 버블이다라고 과연 표현들을 할까라고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 대비 얼마나 더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억제책도 나오고 뭐 규제책도 나오고 활성화 대책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소비자 물가는 과연 얼마나 올랐으며 주요 아파트 단지 매매가는 얼마나 올랐는지를 간단하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좀 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그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요. 80년대 중반에 약 1인당 평균 3,000달러 정도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10,000달러가 돌파가 됐고요. 2000년 중반에는 15,000달러, 2015년 현재는 28,739달러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세계 29위다라고 했지만 한 30년 대비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GDP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립대학교 문과를 기준으로 해서 80년대 말에는 약 한 5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됐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90년대 중반과 99년도 입학 당시에는 한 180만 원 됐고 2015년 당시에는 약 한 학기당 한 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50에서 500만 원 뛰었기 때문에 10배 정도 상승했다. 평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한 10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7,000원이 인상이 돼서 7,500원대가 인상이 돼서 많이 올랐다 하지만 89년도에 600원이었습니다. 그때 뭐 커피숍이나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간당 600원이었다. 95년도에 2배로 뛰었죠. 1,200원. 지금 현재 2018년도는 7,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10배 이상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80년대 중후반에는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가던 게 지금은 4,500원, 5,000원. 호텔 중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13,000원, 15,000원까지도 받는데 평균 동네 그냥 일반 중국집 음식값으로 본다면 그것도 역시 한 10배, 7배에서 10배 정도. 대략 10배. 그렇습니다. 소주를 조사를 해봤더니 슈퍼 가격이 80원에서 100원 정도 나갔던 것들이 지금 슈퍼 가시면 한 1,000원 정도 가기 때문에 역시 한 10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과자가 문제가 많죠. 과연 과자를 먹는 거냐, 질소를 먹는 거냐, 이거 갖고 말이 많지만, 과자 같은 경우에도 뭐 새우땡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는 100원, 200원 가던 것들이 지금은 1200원, 1500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10배에서 12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의식주 중에 하나지만 쌀값을 보면 쌀값이 20kg 하나만 따져본다면 80년대 중후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지만 그 2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도 기준으로 뭐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한 2배 반, 3배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들고 있지만 문구류 쪽에 네네. 샤프 펜슬을 보면 제도 1000이라는 게 있고 제도 2000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1000원이었는데요. 지금도 1000원이고요. 네. 제도 2000도 같이 1000원이었다가 아직도 1000원입니다. 예. 그래서 문구류 쪽은 오히려 상승한 게 아니고 오히려 물가 상승이 동일하다.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탈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프리즘이라든가 어떤 수업 시간에 교재,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100원 하던 공책이 지금 한 1000원 정도 갑니다. 공책이. 그래서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공책이라 물가 방송이야 지금? 네? 부동산 방송하는데 물가가 너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짧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네. 겁니다. 예. 종합지수가 네. 우리가 88년에 올림픽 때 1000포인트를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올림픽을 계기로 그 전에 한 85, 6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 300포인트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2500포인트니까 38에 24. 8배네요. 종합지수는 한 8배 정도 오는 네네. 거죠. 86년부터 하면. 네. 대중교통은 버스 요금이 한 140원이었다가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200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역시 한 8배 정도 상승했고 택시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200원 학생들은 뭐 170원 수준이었습니다만 네. 지금도 한 1250원 정도 아이고야, 그래서 네. 4배 상승 택시 택시 요금이 기본요금이 8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조사 현재는 엄청 하셨네요. 계속인가요? 3,000원 정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네네. 네. 그래서 됐어요. 끝났고요. 네네. 개별 공시지가 상승 부분은 체크 안 하셨네요. 일단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네. 주택, 특히나 아파트 쪽은 실거래가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쪽은 10배 정도 올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요, 아니죠. 아파트가 아니고 네네. 물가 소비자 지수가 한 10배 정도 올랐다. 네네. 그럼 예. 아파트는 대표적으로 어느 쪽을 이제 좀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게 네. 일단 아무래도 강남 쪽 얘기를 많이 드릴 네네. 수밖에 없고 강남 쪽과 강북 쪽과 1기 신도시 쪽을 좀 나눠가지고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네네. 빠르게 좀 한번 좀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89년도에 31평이 8,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억 정도. 최근 급매물이 한 15억대 중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승률이 18배가 넘었습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7평의 경우 9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19억 정도 가서 21배가 넘었고요. 개포주공 1단지 11평 같은 경우가 2,500만 원에 시작을 했던 게 지금 현재 14억 정도 돼서 56배 무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잠실주공 5단지라고 송파 이제 대장주 단지가 있는데 역시 34평이 9천만 원이었다가 18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 그래서 20배가 넘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여의도의 모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평이 6,500만 원이었는데 7억 5천까지 올라가서 11배가 넘었다. 이게 보통 보면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가 채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2배 정도를 곱하면 거의 20배 이상 40배까지도 오른 단지들이 많다라고 일단 대장주들 아파트들은 그렇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게 아파트라고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강북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대표적인 아파트 몇 개를 네. 조사를 해왔는데 네. 성산 시형 아파트가 25평이 90년도에 7천만 원 정도 가던 것이 지금 현재 6억 4천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7배 이상 상승했고요.
상계주공이 요즘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문제는 많지만 열세평 같은 경우 4천만 원에서 2억 5천까지 해서 6배 이상 상승. 이게 다 30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던 금액이라는 거죠? 네. 이촌동 한강맨션이 27평 1억 8천이었던 게 지금 현재 22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배가 넘었고요. 응봉동이나 광장동 같은 경우에도 8배에서 6배 정도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역시 있습니다. 강남이 강북보다는 많이 올랐네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상승률이 있겠죠.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가 네. 또 삐딱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난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증권회사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 채권의 수익률이 91년도에 얼마였냐? 19%. 19%씩 연 30년 복리 계산하면은 부동산 다 필요 없어.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 사실은 엄청 오른 것 같지만 채권에 이런 거 비하면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 채권이 30년 동안 그 수익률이 유지가 됐느냐? 아니 그다음에 그게 장기채가 있기 때문에 20년채, 25년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옛날 주택 채권 이런 것들은 장기채잖아요 이게요.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에 19% 사면은. 근데 왜 이렇게 부동산만 잡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채권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은 채권이 투기라고 보고. 최고라고 하는데 네. 비교해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나긴 한데 근데 채권에 비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장기 채권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파트 쪽이 오히려 좀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참 억울한 게 뭐냐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스타트는 금액대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스타트는 비슷했는데 지금의 현실에 와서는 강북보다 강남이 오름폭이 훨씬 더 컸다. 똑같은 돈을 넣고 투자했는데 강남에 투자한 사람도 훨씬 많이 벌었다.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도 네, 마저 이렇게 제가 좀 되네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일기 신도시 몇 개 조사를 했는데 분당 요즘 뭐 한창 핫트렌드인데요. 시범단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7천만 원 정도 갔던 게 지금 현재 5억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7배 정도. 일산 마두동에 있는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배 정도. 이건 90년대죠? 예, 예. 90년대 네. 초반에 네, 지어서 92년도 시세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 뭐 평촌에 있는 뭡니까 그 꼬마 건영 아파트라든가 미리네 동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배에서 6배 정도 상승했다라고 본다면 네네. 최초 보여드렸던 강남 쪽의 아파트 상승률보다는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다라는 네.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형일까? 이것도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일기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까도 네. 설명드렸지만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발전 계획이 없었고요. 서울에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 아까 56배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옆에 단지들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통해서 환골 탈퇴했던 점을 본다면 수익률은 역시 개발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네.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올해 초반에 그 테헤란로 개발 한참 이제 개발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강북의 토지가 테헤란로의 토지 가격하고 2배 차이밖에 안 났어요. 네, 거기 네. 500만 원이면 1000만 원, 테헤란로가 네. 1000만 원 이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을 공원사가 당시. 그때 당시에 국가에 돈 그걸 판 게 아마 한 평당 몇십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동사부지가 한전부지 땅을 팔았죠. 사실은요. 네. 예. 그렇죠. 봉원사가 판 거죠. 네. 네, 네, 네. 아마 30만 원인가? 얼마에 수익률로는 팔고 토지의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나 되는 데는 된다. 안 되는 데는 묶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무사님, 우리가 30년 전에 부동산 우리가 지금 미투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굉장히 세무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때 세금을 얼마 내느냐, 많이 내느냐, 덜 내느냐의 싸움인데 세무사님이 조금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법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2007년까지 이제 우리가 과세체계, 기준시가 과세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현진 세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명이죠. 어떻게 보면 인정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투자 수익률에 맞게 세금이 과세가 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그것이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투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2005년도에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상토지 중과세 규정하고 2주택 중과세 규정까지 도입될 때 실가과세가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지금 어떤 왜곡된 부분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외환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2008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자 투자 수익률과 대비해서 이 세법은 이제 연관관계가 심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동산 강화 대책과
또 완화 대책만 잘 보면 부동산이 투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고 어느 정도 위축됐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세법이 그때마다 개입을 해서 이것을 잠재우고 또 활성화시키는데 동원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우리가 공급 정책도 있고 금융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세제가 가장 확실한 세제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누구한테 샀냐면 바로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샀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운계약서 써도 된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다운계약서를 써다오. 그래서 제가 나는 혹시 모르니까 안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는 다운계약서나 기준시가로 세금 신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때는 어땠나요, 세무사님? 그때는 기준시가 가세 원칙이고요. 네네. 기준시가 가세 원칙에서 예외 규정이 9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단기거래라든지 고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가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 투기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실거래가 과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다면 실과과세 대상으로 걸려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때 분위기 자체로 다운계약서 다 써줬어요. 네. 써주고 이제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미투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네. 그때 다운계약서 써서 거래했던 분이 네. 지금 이제 양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양도하신 분이 다운계약서 써갖고 실제 거래가로 노출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10억에 샀는데 네. 5억에 다운시켜놨어요. 근데 국세청에 그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신이 10억짜리 계약서를 내면 네. 그 앞 사람은 5억에 팔았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10억짜리가 돼? 그게 불일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신고한 금액이 의심을 받게 되고요. 네네. 만약에 그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앞에 사람이 다운계약서 쓴 것이 나타나면 앞에 사람 그걸 추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이게 시효가 10년이거든요. 네네. 10년에 걸려가지고 세금 최근에 추징당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당시는 그냥 일반적이었던 일반적이었는데 일들이 지금 다운계약서 써있다는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런 결론은 미투 부분이 지금은 공론화가 돼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하면 난리가 나듯이 부동산도 똑같다고 볼 수 있네요. 그때처럼 가능하게 연관성이. 돼 있던 것들이 네. 지금은 이제 통하지 않죠. 연관성이 네.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투가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뭐 이제 살리자라는 주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2, 3개월 만에.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운동권이 더 활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투가 더욱더 지금 잠재우지를 않아요. 그럼 부동산도 지금 정책이 계속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강화 정책을 펴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들 세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장래에 리스크를 해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보험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두려움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데. 세법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세되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세무조사도 지금 또 그렇죠. 수시로 또 언제 걸릴지 몰라. 또 언제 이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유세 강화를 한다는데 보유세 강화가 사실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지 네. 실수요까지 확대가 된다 하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전전긍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권 차원에서 신뢰보호 차원에서 조세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애국자,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투기꾼. 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뭐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 대우가 전혀 달라져 버리니까 네.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제 차이에 대한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비대칭이 오니까 네네. 계속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기존에도 이게 당연시 안 됐다면 그런 잘못을 안 저질렀겠죠. 네.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기준시가 적용이라든가 다운계약서가 당연시 안 되었다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듯이 미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야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안 그래? 남자들끼리 좀 또 업신여김 당하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가서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론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권력자들이 지금은 또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투자하신 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정말 잘못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불안해해도 되는데 정말 모처럼 누구에 의해서
동조해서 했던 분들조차도 불안해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미투하고 부동산이 잠재워질 건지와 또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올바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지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실제로는 그 우리가 미투라고 정의는 안 했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관행적일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뭐 권력기관 주변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그야말로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했었는데 그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 석고 맞아요, 배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이 나름의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지만 저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최근 한 10년 전부터 노출이 쭉 돼 왔었죠.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면서. 원래 미투라는 게 이러려고 시작이 된 게 아니죠. 원래는 어떤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일단 많고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프로테이지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어떤 지나간 과거지만 이제 내서 용기 내가지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인데 이게 남자 대 여자의 어떤 성차별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빨리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부동산 정책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정부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게 우리 세무사님 앞에 계시지만 세무적인 거. 세금적인 부분하고 은행 대출 부분을 꽉 틀어막고 앉아있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뭐 DSR 정책이 도입이 돼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헌법소원까지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많은 국민들한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무사님하고 이제 편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지만 이쪽에 업종에 갖고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정도로 네.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빨리 좀 단순하게 실효성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동산 30년과 미투의 30년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비리가 발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회사에서 여직원을 안 뽑겠다라든가 여자가 여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비투를 계속 공론화시키는데 여기서 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너무 강화 정책으로만 가다 보면 시장이 얼어붙고 내수 경기가 얼게 되겠죠.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굉장히 부당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보여져서 절대적으로 양면성으로 가기보다는 좀 다중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뭐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음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리 주용남 소장님과 같이 또 현장에 대한 매물과 같이 또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공개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토지 공개념을 주제로 해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빠른 시간 안에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상 새로운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1970년대에 최초로 공론화가 됐었고 1980년대 말 그러니까 제6공화국 때 보시는 것처럼 토지 공개념 3법이 입법화를 이루게 되었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각각 200평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휴 토지에 대해서 막강한 이 보유세를 물리는 제도였고
재건축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 이익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를 시키는 개발이익 환수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토지공개념 3법이 입법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가 생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초과 이득세는요, 199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1999년도에 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혹은 위헌 판정을 받았던 그 취지는 이 토지공개념 제도가 과도하게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1997년도에는 오히려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상황도 여기에 작용을 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6공화국에서는 강력한 토지공 개념을 기반으로 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한편으로 또 한편에서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알고 계시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봉과 같은 1기 신도시가 바로 이때 만들어졌던 것이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시면 집권 초기 3년간 집값이 56%, 그야말로 살인적인 상승을 계속하던 시기였습니다.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전세가 상승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비참한 기사가 계속해서 신문 사회면을 기록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기치로 내건 강력한 공급 확대밖에 없다는 마지막의 결론을 얻었던 이유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정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정부가 바로 이제 참여정부였죠. 참여정부에서도 기존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전환해서 다양한 규제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역시나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입니다. 최초에 9억 이상의 한도를 정해놨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을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최초에 시행되기 그 직전에 언론과 정치계와 그리고 납세자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갈등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시면 시행 직후에 그 첫째 연도의 종부세 자진 신고율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95%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신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정부에서 보유세를 인상하고 법제화시키면 이 납세자들은 결국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이 납세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참여정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또 강력한 규제책을 펼치는 한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2기 신도시죠. 판교를 비롯해서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다수의 2기 신도시가 이때 만들어졌었습니다. 더 이상 규제 정책만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이 6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 2기 신도시였다라는 이 공통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 3법이 그대로 담겨있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 번 이 헌법재판소에서 퇴짜를 맞았던 법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국회를 통과하고 또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또다시 이 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는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보셔야 되겠죠. 결국은 보유세 인상을 앞둔 이 상태에서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서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과거에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왔던 다른 정부들은 그 한편에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같은 굉장히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현 정부는 그렇게 신도시급의 대규모의 공급 확대 정책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구도심, 낙후된 구도심들을 과거의 원형 그대로를 살리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명백한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지역들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현 정부의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른 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발표가 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다들 한 번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이 원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같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특히 단기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사업을 하고 또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주겠다라는 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항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을 돌려서 해석하신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의 두 가지 정책 기조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현장은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 현장인데요. 독점적인 항아리형 상권 구조를 이루고 있고 상권이 또 계속 확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이 세입자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직후에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을 보시자면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3층 그리고 지하 1층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 3층 중에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3층의 상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9.3평인데요. 특이한 점은 대지가 20.7평입니다. 거의 전용 면적 규모와 맞먹는 대지 지분 규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가가 되는 것이겠죠. 상가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이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층에는 식당, 그리고 역시 1층에도 식당과 양복점이 들어와 있고 또 지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지하 상가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그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현재 미용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의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조권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개방형의 지하 상가, 2층과 다름없는 개방형의 지하 상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투자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살펴보시면 상가의 위치가 바로 소화동의 과거 이제 소화 택지지구로 잘 알려진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상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보 10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약 7,0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권이 이런 구조를 띌 때는 이 상권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중요할 텐데 상업지가 바로 이 구역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과 같이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있고 매달 한 번씩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이런 플라자형 상가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항아리형 상권이면서 또 독점적인 상권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상가 건물 바로 뒤쪽에 추가로 약 600세대의 또 오피스텔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지는 교통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부로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광명선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또 이 소화역 개통을 계획 중에 있다라는 점. 바로 이 상가 현장에 들어서 있는 소화동이 되겠죠. 그리고 하남과 광명에 미니 신도시급의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유발과 추가적인 교통 기능의 개선, 이 지역의 상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상가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655만 원인데요. 비교 시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이제 막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상가 현장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일한 층, 동일한 3층에 현재 평당 2천만 원 이상에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임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2,300에 보증금 2,300에 월 179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의 월세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올 8월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월세에서 5% 인상 특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게 된다면 여름부터는 더 높은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이 상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3층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좀 상업지의 상가로서는 저층의 상가 건물인데요. 현재 용적률을 158%까지 밖에 찾아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500%까지다라는 거죠. 환산을 해보면 약 3.1배입니다. 추가로 9층까지 더 지어 올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에 달합니다. 전용 면적 29평에 대지 지분 20평. 그 넓은 대지 지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3배 정도 이 토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신다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양호한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이 수익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바로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해 있는 이 상가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주도로, 이 메인 도로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의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않은 저층의 상가다라는 점, 투자 가치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3층에는 현재 그러니까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이 들어와 있고 1층에 역시 식당과 양법점, 지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하 상가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게 지하 상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이지만 완벽한 그 개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는 이 지하 상가에 현재 미용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어떤 층을 보시더라도 손님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안정적인 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적합한 물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의 모습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선분양의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물은 이번 현장의 공사를 맡게 될 동일한 시공사가 강남의 주요 포인트에 지금까지 건축을 해왔던 대표적인 건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 그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건물이 2019년 2월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실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 실사용 면적 38.4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18.76제곱미터, 방 2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의 투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잡다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에 지나가고 있고요. 동쪽에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양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이 양재역 두 가지만 놓고도 이번 서초동 다세대주택의 투자 가치를 충분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일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이 애칭이 붙어있는 지역의 과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가 굉장히 어지럽게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양쪽 구역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도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과거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과거 다운타운이었던 지역과 그리고 수변이 있었던 지역, 단절되었던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서초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자 가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양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강남의 두 군데의 포인트는 바로 양재와 삼성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정거장으로 직선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굵직한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역과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것, 이 양재역 인근의 지역 가치를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경기도권을 살펴보시더라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들의 아파트 가격,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 양재 삼성 구간 더 큰 상승을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투자 가치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엔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1천만 원,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매매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 동일한 서초동의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이번 현장과 그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 실거래가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3억 8,500만 원이라는 가격과 이번 현장의 3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익성 충분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동 다세대 주택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게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옥이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이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이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더 나은 질문을 원하신다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승철 교수님과 주영남 소장의 세미나. 자, 5월 4일 2시에 예약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수남 세무연사님이나 그 밖에 다른 분하고도 개인 상담 요하신다면 똑같은 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